반갑습니다. 구급공무원 사회 법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정영주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사회생활과 법에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 단계예요. 이제 소비자의 권리와 법 이 단원이랑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게 근로자의 권리와 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가지고 하게 되면은 이 단원은 마무리가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단원이 끝나게 되면은 다음 단원으로서는 이제 그 국제정치와 관련된 법 내용이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요 단어 마무리 단계니까요. 하나씩 보시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그 소비자에 대한 8대의 권리가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소비자 권리 종류가 이제 다양하게 나오는데 우선은 권리 종류를 하나씩 볼까요? 알 권리가 있고요. 그리고 안전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할 권리가 있고 의견 반영 권리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교육받을 권리, 피해 보상 받을 권리, 단체 조직, 그리고 뭐 활동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 소비할 수 있는 권리 다 해서 8가지인데 우리가요 보통 이제 가장 많이 보는 권리들이요 알 권리부터 대부분 다 가장 많이 봐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마지막에 있는 이제 안전하고 있는 쾌적한 환경에 소비할 권리는 이제 말 그대로 이해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특징적으로 하나씩 보게 되면 알 권리 같은 경우는요. 물건 선택했을 때 당연히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일종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받는 권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두 번째, 안전할 권리는요 당연히 보호받을 권리를 의미할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선택할 권리라 해가지고 거래에 대한 상대방뿐만 아니라 어떤 물건의 구입 장소라든지 또는 구입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가 알아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뭐 그런 권리를 우리가 의미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의견을 반영할 권리는요. 보통 이제 우리가 물건을 구매를 하거나 아니면 구매 행위를 할 때 이런 국가 정책이라든지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되게끔 할 수 있게 의견을 쓰거나 반영을 시키는 권리가 들어가요. 알겠죠? 간혹 의견 반영 권리나 예를 들면 이런 게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들면 패스트푸드점을 이용하고 있는데 패스트푸드점에 있는 어떤 뭐 메뉴가 나왔는데 그 메뉴가 좀 아침 메뉴가 좀 문제가 있다. 그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러면 항의하기보다는 이것을 좀 더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라는 제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의견 반영 권리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피해 보상 받을 권리예요. 내가 어떤 물건을 구매를 하거나 서비스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를 발생했을 때 발생한 피해에 대한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의미하죠. 자, 그리고 교육을 받는 권리는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이제 어떤 소비와 관련된 교육을 통해서 또는 소비 생활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좀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게끔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단체에 대한 조직과 활동에 대한 권리. 간단해요, 이건요. 소비자 권익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소비자 한 명이 기업을 이기는 건 불가능해요. 사실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뭉쳐서 스스로의 권리와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서 만든 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는 보시면 되고요. 네.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관이 이제 뭐 소비자 보호원부터 해가지고 관련된 법률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건 뭐냐면요. 이걸 외운다기보다는요. 기본적인 특징만 그냥 꿰차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소비자원 같은 경우는요.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어떤 정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정부가 주도해서 좀 특수한 법인으로 만든 단체라고 보시면 돼요. 보호기관이에요, 사실은요, 이게. 자, 그래서 뭐 굉장히 좀 다양한 그리고 좀 많은 양의 어떤 소비자와 관련된 내용을 처리한다 보시면 되고요. 소비자 기본법은요, 기본권의 보호를 위해서 어떤 국가의 역할 또는 이제 지자체의 역할 그리고 이제 어떤 기업의 역할들을 명시한 어떤 법률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인데 사실은 이 독점 규제 관련된 법률은요 소비자가 좀 보호하기 위한 측면도 있고요. 사실 이걸 가장 많이 쓰는 부분들은 이제 경쟁사에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어떤 사업자의 어떤 과도한 경제력을 집중하는 걸 막기 위한 거죠. 왜 그러냐면은 독과점을 했을 때 우리가 공공재 같은 경우는 독점을 했을 땐 크게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려워요. 왜냐면 이제 국가가 직접 주도하는 어떤 사업체다 보니까 가격이라는 거지 이런 것들이 좀 공익성을 띠거든요. 하지만 사기업이 개인들의 이익 창출을 위해서 만든 기업이다 보니까 이 사기업이 주도하는 독과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들만의 담합, 카르텔이라고 그러죠. 이런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자유경제 촉진하기 위한 제도. 아무래도 자유로운 경쟁이 있어야
좀 질 좋고 다양하고 그리고 저렴한 물건을 우리가 좀 구매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제조물 책임법. 만들어진 물건에 대해서 결함이 있을 때 그 결함 때문에 손해가 발생하는 부분을 막기 위해서 만든 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이제 99번 보게 되면 청약 철회란 말이 나와요. 이제 쉽게 말하면은 물건을 구매 결정을 했는데 그 구매한 이후에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을 우리가 찾는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전자상거래나 할부거래나 카드 결제는 기본적으로 7일 이내는 처리가 가능합니다. 구매한 이후부터요. 아니죠. 다시 말할게요. 구매가 아니라 받은 날로 정해야죠. 잘못 말했네요, 이거는. 자, 물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처리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 보시게 되면요. 이 7일을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넘어도 괜찮은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요. 바로 방문 판매, 방판. 그리고 이제 전화 권유. 전화로 이제 보통 우리가 물건을 많이 팔잖아요. 그런 부분도 들어가고요. 그다음 다단계요. 아무래도 이제 다단계 같은 경우가 좀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됐어요. 다단계 같은 경우는 어떤 법적인 보호를 받기가 좀 어렵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좀 은근히 있었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기본적으로 물건 받은 날로 14일, 2주 안에 철회 가능하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 있어요. 물건을 거래했는데 할부 거래했었던 경우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물건을 할부 거래하더라도 그 할부된 어떤 기간이라든지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할부 거래법보다 방문 판매법이 우선된다고 좀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통점은요. 자, 이런 공통점은 반품과 교환이 불가능하다고 써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두 가지 모두. 이 물건은 뭐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반품이 안 돼요. 교환도 안 돼요. 뭐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하지만 그런 식으로 고지가 되더라도 반품과 교환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반품과 교환이 안 된다는 것 자체가 소비자에게 일종의 불리하다는 약관을 명시한 거거든요. 자, 그리고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는요. 3개월 이내에 철회 가능하고 물건에 하자가 있었던 것을 알았던 경우는요. 알았던 경우로 기준을 쓸 때 30일 이내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험 같은 경우는요. 보험은 우리가 보통 전화로 상담을 하든 아니면은 이제 보험서 계사 분들하고 상담을 해가지고 보험 어떤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보험을 계약한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보험의 계약서가 담긴 보험 증권이 있습니다. 그 증권이 나에게 들어온 날부터, 즉 보험 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즉 15일 이내 처리 가능하고요. 이런 거 있어요. 방금 얘기했던 우리가 취소할 수 있는 방법들을 얘기했는데 취소가 불가능한 경우도 사실 있거든요. 어떤 경우냐면은 구입 상품에 대한 분실 훼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이 있는데 그 물건을 내가 개인적으로 훼손시켰을 경우에는 사실은 취소시키기 어렵겠죠.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어떤 물건의 확인 문제로 포장을 열어봤을 때 이게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알아보기 위한 건 해당 사항이 아니고요. 그리고 복제 가능한 상품의 포장 훼손하는 경우 이건 아무래도 이제 좀 어렵죠. 대표적인 게 어떤 거에서 CD가 여기 해당되겠죠. CD. 그렇죠. 자, 그리고 제조물 책임인데, 자, 제조물 책임이란 말은 어떤 거냐면요. 내가 어떤 물건을 만들었는데 그 물건이 공장에서 직접 만든 게 아니고 공장에서 계속 이렇게 좀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 통해서 나오잖아요. 그 상품들이 소비자에게 균등한 어떤 성능이라든지 상품 상태를 제공하는 게 목적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불량이 발생해서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제조업자는 당연히 책임 물어야겠고요. 제조업자뿐만 아니라 그 물건이 유통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통 관여자까지 책임 범위에 들어가서 손해배상에 관여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입증할 때 중요한 포인트는요. 일단 피해자는 자기가 피해를 봤다는 사실만 얘기하면 돼요. 제조업자의 과실의 입증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자, 그래서 무과실 책임주의라는 점 기억하시면 되고요. 제조물 자체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우선 입증을 해야 됩니다. 대표적인 게 어떤 거겠어요? 대표적인 게 보통 과자나 라면 같은 거 식료품 사게 되면은 그 식료품 안에서 가끔 이제 뭐 불량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불량을 만든 제조업자의 과실을 찾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관심 없어요. 그렇죠. 뭐가 중요한 거예요? 제조물에 불량이 있다는 그 증거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진 많이 찍잖아요. 그렇죠. 입증해야 되죠. 그래서 이러한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가지고 기승전결상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물건의 결함으로 내가 손해가 발생했어라는 원인과 결과가 좀 명확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런 문제를 좀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입증 책임 과정에서 제조업자는요, 제조물의 결함이라든지 손해에 대해서는 일단은 우리는 관계가 없어요라고 입증을 해야 되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인과관계가 없음을 파악을 했어요. 자기들이 입증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아까 여기서는요. 제조물 결항 손해 사이 인과관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피해자의 주장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사실 입증을 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때는 추정으로 들어가는데 자, 제조업자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어떤 과정상에 봤을 때 인과관계가 없음을 입증하게 되면요. 손해배상 책임은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입증하지 못한다 하면 당연히 손해배상을 해야겠죠. 무과실 책임지게 되는 거죠. 제조업자 본인이 직접 과실이 없다 한들 그렇죠? 해당 사항이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이런 건 있어요. 결함으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어요.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관계가 인과관계인데 이 인과관계에서 입증을 못했는데 불구하고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 이 경우는 좀 이상한 경우거든요. 자, 대표적인 어떤 거냐면요. 첫 번째는 제조물을 만들었을 때 당시에 과학기술을 인지 못했을 경우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샀는데 그 물건을 구매했을 때는 그 당시에 어떤 기술적 측면에서는 결함을 몰랐는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물건을 개봉을 하거나 그 물건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결함이 발생했는데 그 당시 과학기술이 발전돼 가지고 결함을 알게 된 케이스예요. 이 경우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제조물의 그 어떤 물건을 만들었는데 그 물건이 만들어졌을 때 당시에 법적인 규제에서는 문제가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법적인 규제가 새로 생기면서 발생된 결함이라면 이 경우도 여기에 해당되겠죠. 다시 말해서 입증은 못했지만 그렇다고 손해배상을 할 필요는 없는 케이스가 바로 여기에 들어갑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리콜인데요. 우선 리콜이란 말은 그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아까 무슨 제조물과 관련되든 뭐가 되든 문제가 있는 제품에 대해서 업체가 수거를 해가지고 수리를 해주거나 또는 교환을 해주는 것을 진행하는 걸 우리가 리콜이라고 합니다. 자, 이 리콜이라는 건 사실은 두 가지 역할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그 소비자와 그다음 제조업자 간의 어떻게 보면 신뢰 문제예요. 결함이 있는 물건을 버젓이 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리콜을 하느냐 안 하느냐 사실 이거는 뭐 비용적 측면도 문제지만 도덕적 문제도 같이 들어가거든요. 자, 그래서 이것을 우선 자발적으로 그 기업이 자발적으로 주도해서 하는 리콜이라면은 그 기업에 대한 어떤 도덕적 역할까지도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이고 아무래도 이제 비록 비용적 측면은 올라갈 수 있겠지만은 자발적 리콜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기업이라면은 아무래도 기업에 대한 이미지는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기업에서는 발뺌하고 있다 나중에 정부의 조사를 통해서 리콜이 들어간다면 이건 강제 리콜이거든요. 그럼 아무래도 리콜은 불량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불량에 대한 어떤 소비자들의 어떤 신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과정은 이렇게 자발과 강제로 들어간다는 점, 자발은 기업이 주도한다는 점, 그리고 강제는 정부가 주도한다는 점, 이 두 가지의 차이점 좀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리콜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요, 좀 사전적 구제제도예요, 사전적. 그렇기 때문에 사전적 구제제도다 보니까 법정 소송이라든지 심판이라든지 협의라든지 이런 개념이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어떤 거겠어요? 사전적 구제제도이기 때문에 미리 알려주십니다, 먼저요. 그러면 소비자들은 미디어, TV나 방송이나 라디오나 신문 방송 통해서 알게 되고요. 또는 우편으로 옵니다. 전화로 와요. 자, 그래서 소비자에게 알려줍니다. 한 예를 들어 드릴까요? 제가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데, 자, 아무래도 이제 이게 스프레드 되면 좀 그러니까 차명이라든지 특징을 안 밝힐게요. 뻔한 차니까. 이 자동차를 운전할 때 저는 별다른 걸 못 느꼈어요. 그냥 운전을 해요. 근데 운전을 하는데 이 차에 좀 문제가 어떤 거냐면요. 저는 나중에 알았지만은 그 당시에 먼저 겪었던 피해자분들의 이야기에 따르면은 이런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브레이크와 관련된 센서죠, 센서. 여기에 결함이 있었대요. 네. 그래서 이 결함이 있다는 것을 이제 누가 알았냐면은 동호회라든지 소비자들이 먼저 알았어요. 그래서 먼저 알아서 이제 그 자동차 회사에게 얘기했겠죠. 이게 문제가 있는데 해결할 수 있느냐 했는데 마침 그 회사에서는 조사하러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게 문제가 있다고 발단이 돼가지고 이 부품을 자발적으로 리콜을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그 동호회라든지 그쪽 사람들은 쉽게 알지만 일반인들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하느냐면은 나중에 이 자동차 회사에서 우편으로 발송을 해줍니다. 아무래도 이제 차량을 구매하게 되면 집 주소가 있으니까 주소로 이제 오겠죠. 그래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가까운 서비스 센터로 가서 이제 무상 수리를 받으세요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무상 수리라기보다는 좀 교환을 했어요. 네. 근데 뭐 여담이자면 저는 교환을 한 다음에 문제가 터져서 전 2번 교환했거든요.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리콜을 알려주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 경우는 제가 느꼈던 감정은 어떤 거냐면은 왜 얘네 왜 이렇게 만들었지라고 하면서도 그래도 다행이라는 인식을 좀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하도 문제가 발생되다가 기업에서 언론 플레이를 하든 뭐라든 막다가 갑자기 정부에서 이거를 이슈화 시켜가지고 강제 리콜 시켜버리잖아요. 그럼 그 기업은요 완전 박살날 확률이 큽니다. 대표적인 게 그 미국에서 도요타 사건이 대표적이잖아요. 도요타가 이번에 미쓰비시도 거의 이제 연비 관리로 조정했다가 그걸 또 은폐하려고 했다 해서 말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상태로 가게 되면요 어떤 기업의 이미지에도 굉장히 치명타를 입을 확률이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소비자를 피해와 관련해서 소비자 이런 피해를 봤을 때 어떻게 보상이라든지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이 절차를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보면요. 일단 소비자 피해와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피해 발생이라는 당시 상태가 발생하겠죠. 자, 그럼 피해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뭐냐면요. 바로 법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해당 사업자에게 먼저 보상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사업자는요. 반드시 7일 이내에 이 사실을 알려야 되고요. 만약에 보상이 확실시 된다면은 14일 이내에 시행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해당 사업자의 보상을 받는 경우가 여기서 끝나게 되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현실은요. 모르잖아요. 보상해주는 경우도 있고 보상 안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들은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경우 꽤 많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소비자보호원에 어떻게 해요? 구제 요청을 신청을 합니다. 자, 그래서 소비자보호원까지 갔다. 한국 소비자원에 갔다는 얘기는요. 기본적으로 보상을 못 받았거나 보상 상태가 굉장히 경미했거나 그래서 다시 말해서 보상에 대한 어떤 충분한 상태가 아니라는 점이죠. 자, 그래서 이 소비자원에서는 이것을 확인하게 되고요. 피해 보상에 대해서 합의를 권고를 합니다. 자, 보세요. 포인트는요. 권고예요. 기본적으로. 쉽게 말하면 이게 사전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예. 그래서 권고를 통해 가지고 30일 내에 합의가 안 되는 경우에 이제 조정위원회로 해서 조정을 신청합니다. 자, 볼까요? 그다음에 자, 소비자 분쟁 조정위원회를 합니다. 자, 분쟁 조정위원회는요. 이 사건을 다시 본 다음에 30일 내에 조정을 결정을 짓습니다. 조정을요. 자, 그래서 조정을 결정 짓고요. 그 조정을 당사자에게 통보를 하겠죠. 그러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2주, 즉 15일 이내에 결정을 지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요. 여기까지 왔는데 만약 여기서 결정과 관련해서 당사자가 오케이 이 정도 보상 책임 내가 수락하겠어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요거는 우리가 다른 말로 재판상으로 봤을 때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 정도까지는 그나마 좀 굉장히 땡큐한 상태인데 문제는 여기까지 했는데도 NO! 하게 된 경우 있을 겁니다. 그럼 이 경우 어떻게 돼요? 이제부터 법적인 소송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소비자 분쟁 조정위원회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굉장히 불만족스러웠다면 조정 절차라는 건 이제부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바로 어떻게 됩니까? 개인과 개인의 문제니까요. 민사소송에 들어가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정리하게 되면은 피해 발생했을 때 당사자에게 보상을 요구해서 합의가 되면은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요. 소비자원에 대한 어떤 피해 구제 신청을 하고요. 여기서도 잘 안 됐다면은 이제 소비자 분쟁 조정위원회. 그래서 여기서도 안 됐다면은 어떻게 해요? 자, 민사소송으로 간다는 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소비자 관련 얘기고요. 이제는 근로자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오늘 아마 강의가 이제 5단원에서 마무리 이제 두 단원이다 보니까 금방 끝나요. 이제 지금 보니까 지금 우리가 한 102 토픽까지가 이제 소비자 관련된 얘기를 했고요. 103부터 110까지가 이제 한 6, 7개 되면 되는데 여기까지가 이제 근로자 관련된 얘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금방 끝나기 때문에 좀 잘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근로계약 보게 되면요. 근로자와 근로계약 내용, 조건 이런 게 있는데 이거 눈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보게 되면은 근로자는 말 그대로 어떤 임금 목적으로,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의 어떤 노동력을 제공한 사람을 근로자를 할 거고요. 근로계약 같은 경우는 사용자 임금을 월급을 기본으로 정하되 이 밖의 근로 조건들, 다시 말해서 뭐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뭐 휴가라든지 뭐 각종 복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합의가 기록된 것을 우리가 근로계약서라고 합니다. 그죠? 그럼 근로계약 내용 보게 되면요. 임금, 월급,
그다음 근로시간, 휴일, 휴가제도, 업무관 사항 이런 것들을 기록이 되는데 기록 포인트는요 반드시 문서로 되어 있습니다. 서면이에요. 구두로 안 됩니다. 자, 그럼 근로조건은요. 자, 근로기준법이 정한 요건보다 낮아서는 안 되네요. 절대 안 됩니다. 알겠죠? 뭐 대표적으로 뭐 시간이라든지 또는 이제 급여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근로기준법보다 낮아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근로계약은 그래서 이런 정도 아시면 될 거고요. 어렵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근로관계법은요. 뭐 이제 근로기준법이 하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노동과 관련된 노동조합이라든지 또는 노동 어떤 활동 그리고 이제 노동위원회법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자, 근로기준법 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법적 근로조건은요. 법적으로 최저 기준을 반드시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근로라고 하게 되면은 거창하게 일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르바이트도 다 포함됩니다. 그럼 아르바이트 마찬가지 보게 되면은 지금 2016년이죠. 2016년 기준으로 봤을 때 6,030원 정도가 보통 최저 임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법적 최저 기준, 뭐 임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 제일 낮게는 6,030원이고 6,030원 이하로 급여를 주는 곳이라면 이거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근로 조건을 결정할 때 있어서 노동자하고 쉽게 말하면 근로자하고 사업주, 사용자 간의 어떤 동등한 상태에서 또는 이제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합치에 의해 결정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노사 의무를 보게 되면요. 단체협약이라든지 취업 규칙이라든지 근로계약 준수라든지 이렇게 대해서 지키고 또 성실히 이행할 것을 기본 의무로 가지고요. 그리고 차별 대우나 가혹 행위는 반드시 금지된다는 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동조합과 노동관계 조정법 그리고 노동위원회법은요. 기본적으로 이제 성격이 크게는 같은 맥락인데요. 약간씩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이건 간단히 보시면 됩니다. 자, 노동조합은요. 노동조합의 가장 기본은요. 노동상권이에요. 얘들은요. 자, 노동상권에 대한 보장. 자, 그래서 뭐 근로조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근로자의 어떤 경제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노동관계 조정법 같은 경우는 가장 중시되는 게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해 목적 자체가 어떤 노동을 하면서 발생될 수 있는 어떤 문제점들을 최소화시킨다는 것. 그럼 다시 말해서 노동에 대해서 문제점이 나오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조건이 안 맞거나 조건이 위반될 경우거든요. 그래서 공정한 조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점이 터졌을 때 반드시 들어가는 게 쟁의예요, 쟁의. 그러면 노동쟁의를 예방을 해야겠죠. 자,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어떤 사회적 평화, 산업의 평화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국민의 어떤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노동위원회법은요, 노동쟁의의 어떤 공정한 조절이라든지 이런 것도 통해 가지고 어떤 분쟁이 발생했을 때 분쟁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동위원회법 같은 게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정리하게 되면요. 근로기준법은 기본적으로 근로 관련돼서 근로자의 권리를 어떤 보호하는 역할이고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라든지 노동위원회법은요.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쉽게 말하면은 근로 조건에 대해서는 좀 더 이행의 수준을 높여주고요. 그 다음에 노동에 대한 어떤 쟁의는 최소한 낮출 수 있는 이러한 법적 절차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뭘 유지하는 거예요? 바로 산업의 어떤 발전 그리고 국민경제 발전 이런 것들을 좀 도모하는 게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동상권 얘기할까요? 우리가 아까 노동조합을 얘기하면서 노동상권 얘기가 나왔는데 굉장히 간단해요. 자, 단결권, 단체 교섭권, 그리고 단체 행동권인데 자, 노동상권에서 알 수 있는 단결권 어떤 거냐면요. 단결 모두가 힘을 합쳐 모여봐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해하면 뭐예요? 바로 노조라는 것을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됐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물론 이제 예외는 있어요. 이제 그 노조라는 개념을 가질 수 있는 범위는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근로기준법에 해당되는 근로자만 들어갑니다. 다시 말하면은 공무원이라든지 방해산업체 근로자는 약간 좀 제한이 있겠죠. 그리고 단체 교섭권이 있어요. 어떤 거겠어요? 단체, 노조라는 단체가 만들었으니까 노조하고 회사 측이랑 어떻게 해요? 교섭할 수 있는 권리겠죠. 자,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분명 이제 교섭할 수 있는 권리는 어떤 거겠어요? 교섭받는 내용 자체가 뭐 월급을 올려달라든지 월급의 문제라든지 임금 또는 복지환경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구사항을 들어달라는 목적이 많으니까 교섭권이 필요한 건데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걸 또 회피하고 싶어 하겠지만은 회피할 수 없다는 점. 근데 이건요 회피를 하고 싶은데 하고 싶을 수 없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용자 분들은 알아야 돼요. 이제 쉽게 말하면 회사로 치는 사장분들은 알아야 되고 학원으로 치게 되면은 원장님들도 알아야 되고 뭐 이런 부분이거든요. 어떤 거였어요? 그들이 있기 때문에 회사가 있는 거고 노동자들은 회사 충분하다 이게 아니라 근로자들을 뭘로 봐야 돼요? 동반자로 봐야 됩니다. 사실은 그들이 없으면 회사가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회사로 보게 되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사용자는 회피해서는 안 돼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알겠죠? 자, 단체 행동권이요. 자, 근로조건에 문제가 있을 때예요. 근로조건에 문제가 있거나 변화가 필요할 때 교섭을 했는데 교섭을 피하거나 또는 교섭이 결렬됐을 때 노동자들이 이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단체 행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일종의 뭐겠어요? 쟁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쟁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조건이 안 맞네? 들고 일어나자 이게 아니라 쟁의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요. 어떤 거냐면은 정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합법적이어야 돼요. 왜냐면은 아무래도 들고 일어나는 과정이다 보니까 좀 데모라든지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부분은 회사 입장에서 민형사 고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도 사실은 있거든요. 하지만 정당하거나 합법화되면요. 민형사 고발에 관련 내용 없습니다. 알겠죠? 그런데 이 쟁의를 그래서 쉽게 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럼 쟁의의 가장 기준은 뭐냐면요. 바로 교섭과 관련된 내용을 들어가면서 조정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조정 과정 실패해야 쟁의가 들어갑니다. 알겠죠? 근데 이제 쟁의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요. 회사 사측과 어떤 이야기 결렬됐다 해가지고 이것을 이제 정치적인 어떤 활동 목적으로 적용한다면 이거는 불법 행위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노동자는 노동자 역할을 잘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그럼 그 얘기 뭐예요? 노동자의 어떤 권익이라든지 근로복지 여기에 최선을 다해야 되지 경영활동에 관여한다는 얘기는 사용자 역할을 이제 침범하는 거거든요. 이 경우도 이제 인정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자, 해고 볼까요? 자, 퇴직과 해고의 차이는 간단해요. 퇴직은 내가 원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사표 쓰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죠? 사표 쓴 사람들이 그 종이에다가 사직서라는 걸 쓰고 들이던 마음에 대로 던지던 뭐 이런 과정들 있죠. 자신의 의사에 해당되는 거 우리가 퇴직을 합니다. 해고는 반대예요. 내가 원치 않았는데 우리가 속된 말로 잘린 거예요. 이게. 알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일방적인 의사예요. 이거는요. 주체가 누구나 따라 다른 겁니다. 주체가. 그래서 주체가 여기는요. 근로자가 주체가 됐을 때 우리가 퇴직이라고 그러고요. 해고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주체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법적인 내용은 뭐 개념적 내용 요 정도까지긴 한데요. 실제로는 우리가 참 되게 씁쓸한 게 있죠. 대표 어떤 거겠어요? 이거 외에도 전혀 관계없지만은 상식적으로 우리가 요새 많이 먹히고 있는 말들 뭐예요? 바로 명퇴잖아요. 명퇴. 자, 여기도 퇴직이에요. 그래서 명예퇴직은 법적으로 봤을 때는 근로자 의사예요. 예. 하지만 이 명예퇴직의 이면을 보게 되면 어떤 거겠어요? 일종의 뭐예요? 권고사직에 가깝잖아요. 권고사직에. 그렇죠. 좀 약간 좀 허물 좋은 껍데기라고 할까요? 네. 아무튼 예, 되게 좀 좋지 않은 내용이긴 해요. 네. 이게 옛날에 없었던 건데 IMF가 터진 이후부터 줄줄이 생기면서 요즘은 굉장히 상시적으로 쓰는 어휘가 돼버렸어요. 슬프게도. 그리고 이제 권고사직 같은 말이긴 한데요. 명예퇴직과 다른 점은요. 보통 이제 명예퇴직 같은 경우는 회사 사정이 어렵거나 이랬을 때 이제 뭐 어떤 그 사람들을 이제 인원을 줄이는 과정에서 나이라든지 직급이라든지 이런 어떤 전제 조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전제 조건을 걸고 이제 뭐 대규모로 이제 진행되는 퇴직을 명예퇴직이 많이 얘기하는데 권고사직은요. 사실은 일반 작은 소기업에서도 많이 쓰는 게 권고사직이에요. 왜냐면 되게 조그만 회사에서 막 직원 막 6명, 7명 미만 이런 회사에서 명예퇴직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웃긴 얘기고. 근데
권고사직은 가능해요. 권고사직은 1대1로 면담하면서 우리 회사랑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사직을 권유하는 겁니다. 자르는 게 아니죠. 엄밀히 말하면. 근데 이제 뉘앙스의 차이긴 한데 이 과정에서 권고사직을 들은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사표로 쓰는 케이스가 되는 거죠. 이렇게 들었으니까. 안 그러면 나중에 잘리는 거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약간 좀 심리적인 어떤 역할도 좀 들어가야 하는데 좀 안타까운 이야기들이긴 해요. 사실은 제가 봐도. 네. 자, 그럼 해고 종류 볼까요? 자, 해고 종류 크게 세 가지로 봐야 됩니다. 통상해고, 그리고 이제 징계해고, 그리고 정리해고인데 통상해고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업무에 대한 저하예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르는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는 징계해고예요. 업무적인 능력이 문제가 아니고요. 일단 법적인 문제를 저질렀을 때예요. 중대한 규율 위반이요. 범죄를 저질렀을 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정리해고죠. 이제 경영상 긴박한 경우에.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문제랑 관련은 없는데요. 보통 정리해고를 할 때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보통 뭐 권고사직이랑 명예퇴직이 많이 좀 먹히는 케이스가 많고요. 그리고 이제 통상해고라든지 징계해고를 해야 하는데 해고라는 말이 굉장히 좀 기분 나쁘고 스트레스 받는 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이제 조금 좀 포장하는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권고사직이 좀 나오긴 해요. 뭐 같은 얘기입니다, 결국에는요. 자, 그런데 부당해고도 있어요. 해고를 시키는데 이게 부당하다고 해가지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어떤 케이스냐면요. 위 세 가지 내용과 관계가 없을 경우에는 해당이 될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어떤 거냐면은 사업주가요. 사장이 기본적으로 의무가 뭐냐면요. 해고를 최대한 피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사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을 경우. 두 번째는 해고를 할 때 당일 해고했을 경우는 이제 부당해고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 한 달 전에 해고 예고를 세워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이제 보통 이제 무한도전 같은 데 보게 되면 가끔 이제 꽁투로 이제 무한상사 같은 거 나오게 되면은 그 직장의 모습이 간접적으로 체험되잖아요. 그럼 거기서 보게 되면은 이제 뭐 해고 구조조정이 시작된대 그래서 사내에 먼저 이야기가 퍼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러한 해고에 대한 계획 예고가 한 달 전부터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경우에는 바로 해고시킬 수 있어요. 그럼 문제가 뭐겠어요? 준비가 안 됐잖아요. 사람이 이제 그만둔 사람은 또 이제 그만둠을 당한 사람들은 이제 준비가 안 됐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건 부당하다 얘기예요. 그리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이제 문서 서면 통보를 하지 않았을 때 이 경우 마찬가지 부당해고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뭐 이렇게 룰은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부당해고에 해당되는 게 굉장히 많대요. 왜냐하면은 업주 입장에서는 사업주 입장에서는 이것을 일일이 따지는 과정에서 좀 판단 미스라든지 또는 이제 절차를 제대로 못 갖췄을 경우에 오히려 이제 이런 경우로 당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제 부당해고를 당하는 게 주로 이제 소규모 업종에서는 이런 경우 좀 비일비재하대요. 물론 이제 대규모 업종이라 해서 이게 아닌 건 아닌데 소규모 업종 같은 경우가 이런 법령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미비한 경우가 좀 많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런 좀 아쉬운 면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부당해고와 관련돼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어떤 거냐면요. 자, 보세요. 우선 해고를 당했을 때 이래서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그럼 기본적으로 내가 부당해고를 당했어요 라고 해서 피해 대상자가 근로자가 될 수도 있고 노동조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3개월 이내입니다. 포인트는요. 3개월 이내에 바로 노동위원회로 가서 구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노동위원회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지방이냐 하나는 중앙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지방으로 가서 구제 신청을 해서 이와 관련된 이제 심판위원회를 가지게 되는데 이 심판위원회에서 이제 과반수 찬성을 하거나 뭐 반대를 하거나 이런 통해 가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고 여기에 대해서 판단이 불복했을 때 있어요. 그럼 불복했을 때는요 열흘 이내로 재심을 청구하는 거예요. 이때는 아무래도 이제 지방이 아니라 중앙노동위원회로 갑니다. 자, 중앙으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상황에서 또 불복을 할 때는요 이제는 15일 정도의 기간을 두고 재심을 합니다. 이때는 이제부터 노동위원회 손을 거치는 게 아니라 바로 이제 소송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행정소송으로 가게 되는데 마찬가지 여기도 3심제이다 보니까 행정법원에서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의 끝났습니다. 자, 임금. 자, 급여라는 계약을 보게 되면요. 급여는 이제 근로자에 직접 지급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어떻게 해요? 통장으로 낼 수도 있는 거고 또는 현금을 직접 주기도 하고요. 자, 액수는요. 임금 전액을 줘야 되고요. 수단은 당연히 돈으로 줘야겠죠. 시기는요. 월 1회 일정한 날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래서 이것 때문에 월급이라고 하죠. 물론 다른 나라는 뭐 주별로 주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자, 체불임금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월급을 줘야 되는데 주지 않을 경우. 그러면 이제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체불임금에 대한 청권을
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월급을 체불했을 때 지급 명령을 고용노동부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지급 명령조차도 어기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면은 3년 이하의 징역이라든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로시간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이 기본적으로 일일 8시간 이내라는 점, 그리고 일주일에 40시간 정도 보시면 되고요. 자, 반면 연장 근로 같은 경우는 하루에 2시간 정도 연장 근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 일주일에 12시간 이내 정도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서 합의가 가능하다는 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휴식시간은요,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보장된 게 8시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1시간 정도 휴식이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특징은요, 근로 도중에 보장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보통 우리가 휴식시간 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8시간 근무제도 같은 경우는 보통 점심시간을 많이 얘기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4시간을 할 경우에는 그의 반으로 볼 수 있는 30분이 되겠죠. 그리고 휴일 같은 경우는 일주일을 기준 봤을 때 근로자들에 한해서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정도의 유급휴가는 보장해달라라고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근로일 자체를 개개인하지 못했을 경우에, 쉽게 말하면은 정규 근로자가 아닌 케이스가 좀 있겠죠. 이 경우에는 아무래도 무급휴일에 대한 청구권이 가능하다는 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휴가는 뭐 연차 유급휴가 보장 뭐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그럼 노동쟁이 조정인데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이게. 자, 노동쟁이는 쉽게 얘기하면 노동자들 어떤 권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일종의 쟁의, 이제 뭐 단체적 활동, 뭐 데모 이런 것들 들어가는데, 자, 기본적으로는요, 쟁의 자체가 100%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 단계를 반드시 거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쟁의 행위 이전으로 봐야 되고요. 한쪽에서 신청이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노동조정위원회가 등장했죠. 자,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내줘요. 그 조정안을 들었을 때 당사자 간에 수락을 하게 되면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노동쟁의를 할 필요 없겠죠? 해결이 됩니다. 그럼 이때부터는 새로운 계약이 되는 거죠. 즉 이것을 우리가 단체 협약으로 인정되고요.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이 안 됐을 때, 수락을 하지 않았을 때는요, 쟁의로 들어간다는 점. 그렇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쟁의라는 걸 하려면 바로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조정이라는 선 단계가 들어가야 쟁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조정을 하지 않았는데 쟁의를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 알려드릴 건요, 쟁의를 할 건데 조정 기간 중에서는 쟁의 활동을 할 수가 없다는 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강제성은 없어요. 조정이니까요. 중재는요, 일단 쟁의 행위 이후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조정에 실패해서 쟁의를 가잖아요. 그럼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보통 이 중재로 가려면요, 조정 단계를 거쳤는데 조정에서 실패 과정을 거쳐요. 그러다 보니까 쟁의가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쟁의 자체가 서로에게 사실 도움이 안 돼요. 백해무익하거든요. 그래서 요 쟁의 행위 이후에 서로 간의 신청을 통해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중재예요, 중재. 그러면 아무래도 이거 똑같이 노동위원회, 조정위원회 나오게 되는데, 자, 차이점이 있어요. 앞에 있던 조정은요, yes or로 상태다 보니까 당연히 수락의 어떤 강제성 여부는 없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여기는 선택에 대한 기록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는 선택의 기록은 아니에요. 자, 어떻게 하겠어요? 반드시 해결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자, 반드시 따라야 한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해결이 나오게 되면 단체 협약과 동일하게 또 인정받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긴급 조정인데, 자, 긴급 조정 같은 경우는 쟁의행위 이전과 이후 모두 해당이 돼요. 왜냐면은 이런 경우 있죠. 긴급 조정 같은 경우는 일단은 쟁의의 어떤 규모라든지 쟁의의 사안이 긴박할 때예요. 뭔가 큰 사건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쟁의행위는 사실은 사업자와 노동자 간의 그들만의 싸움이거든요. 하지만 그들만의 싸움이 공익을 해칠 수 있는 경우예요. 자, 이게 가장 포인트입니다. 자, 공익과 관련됐을 때, 그때는 이제 노동위원회 수준이 아니고요. 노동위원회 당연히 뭐 등장하겠지만은 노동위원회를 이제 위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게 누구예요? 장관이잖아요. 그래서 노동부 장관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요. 그러면은 지방노동위원회가 아니라 중앙노동위원회가 직접 조정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정을 성립했을 때, 불성립했을 때 이렇게 가게 되는데, 차이점은요, 성립하게 되면은 해결되겠지만은 실패하게 되면은 보통 우리가 쟁의 생각하잖아요. 쟁의가 아니고 다시 또 중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긴급 조정은요, 자, 정리하게 되면요,
공익에 위협이 됐을 때 시작을 하게 되고요. 자동적으로 이건요. 장관이 결정한다는 점. 근데 목적은 조정이죠. 그죠? 그래서 조정에 만약에 실패했을 경우에는 우리 자동스럽게 쟁의로 가야 되는데 쟁의로 갈 수가 없다. 쟁의로 하고 어디로 간다? 자동적으로 중재로 간다는 점이에요.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빠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단어는요 우리가 정규적인 어떤 강의로 봤을 때보다는 좀 짧았죠, 그죠? 그래서 이 단어 같은 경우는 그만큼 내용이 굉장히 무게감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요 단원을 마무리 지으시면서 5단원 이제 사회생활과 법도 이제 또 마무리됩니다. 이제 남은 거는 다음 시간부터 들어가게 될 국제정치법인데 이 단원은 굉장히 무게감이 크진 않아요. 물론 실제 공무원 시험에서는 최근에 한 문제씩은 계속 나오긴 나오는데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요. 자, 그래서 쪽 이제 한 몇 강만 더 하게 되면은 이제 개념 강의는 모두 끝나게 돼요. 그렇죠. 자, 그렇다 보니 여러분들께서 이제 좀 여기까지 오시면서 지금 내용, 지금까지 1단원부터 해서 4단원, 5단원까지 오면서 복습을 좀 많이 하시고 또 관련된 교재 안에 있는 문제 많이 풀어보시면서 이 과목을 잘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열심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수업 들으시느라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